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네, 일요일날 강릉에서 강원도 지역협의회 준비 모임을 했습니다. 정치 토크도 김용민 국장하고 한다고 한 시간가량 얘기를 했는데요. 강릉 눈이 정말 무지하게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 일본의 북해도 홋카이도에 가면은 설국처럼 눈이 많이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으로 몇 번 봤었는데, 어제 강릉이 그랬습니다. 그 눈발 속에서 한 50여 분, 철원에서부터, 춘천에서부터, 원주에서부터 오신 분들과, 그리고 강릉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서, 강원도 지역협의회 결성을 위한 준비 모임을 했는데요.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4월 1일 TV뉴스가 개봉되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다름이 아닌 뭡니까? 조합원 개개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 분씩 모셔와서 조합원을 한 명 더 가입시키는 조합원 배가 운동을 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문의는 064-749-3330.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네, 많은 호응을 받았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호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조합원, 기존의 조합원분들께서 자기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 이런 분들을 조합원으로 한 분 더 모셔오는 조합원 배가 운동. 현재 조합원이 2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시다시피 조합원을 늘려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자기 가족들을 한 분, 두 분 가입시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조합원 분들을 한 명으로 친다면은 실제 조합원 숫자는 한 17,000명 안팎이라는 잠정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17,000여 조합원들께서 주변에 있는 친구 한 분만 모셔와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킨다면 단번에 34,000명으로 이론적으로는 늘어납니다. 그 이론, 현실, 실현 가능한 이론일지. 자,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의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읽다가요. 미국 인디애나 퍼듀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경제학과 조교수로 있는 김재수님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내요 반올림이라는 그런 칼럼이었는데요. 잠시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에 사는 교민분들은요. 뉴욕 맨하탄의 그 중심가에 있는 광고탑에 삼성이나 LG 광고만 나와도 가슴 올리면서 흐뭇해합니다. 예, 야, 정말 6.25 전쟁의 그 처참한 참화 속에서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국가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거기에서도 맨하탄 최중심가에 서 있는 그 광고탑에 삼성 광고가 나오고 LG 광고가 나올 때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 이 삼성 반도체 노동자 황현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에 쌓인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김재수 교수도 미국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며 살아가면서 한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 미국 대학생들 아주 흥미롭게 듣는다고 합니다. 삼성 이름을 들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 묘한 자부심도 느낀다. 이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 이 삼성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삼성 반도체 노동자 황유미 씨에 대해서 했던 그 행동들을 떠올리면은 정말 창피하면서도 그야말로 묘한 감정에 쌓인다는 겁니다. 산재 처리 대신 치료비를 내겠다고 했던 삼성. 당시 4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 압박에 놓여있던 황유미 씨의 아버지는 그 제안을 감지덕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찾아온 삼성 직원은 500만 원을 내밀면서 그것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고 자랑하고 2013년 순이익 30조 원을 돌파한 삼성이 500만 원이 없다고 말을 한 겁니다.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 김영철 변호사는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에서 고위 인사들에게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밥 한 끼 먹으면서 최소 단위로 건네던 500만 원이었건만 삼성 반도체 노동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어가던 여성 노동자의 치료비로는 50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을 생각하면 이국 땅 변두리에 살고 있는 일개 서생의 심사도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삼성과 동일시하면서 최고 인류가 되었다는 짜릿한 욕망의 실현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500만 원에 흔들리는 초인류의 모습에 절망했다는 겁니다. 예, 정말 삼성 관계자들이 읽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제가 오른 첫 칼럼은 이게 사실 마음에 딱 드는 게 없어가지고요. 지난 토요일자 경향신문에 민정당 3.0은 어떠냐. 지금 문제, 새누리당의 문제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새누리당 물론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비판합니다. 그러나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새누리당도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당이죠. 그래서 좀 괜찮은 보수지만은 인정해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인 이용님의 글 민정당 3.0은 어떤가. 지금 새누리당이 깊이 새겨 들어야 할 충고입니다. 2001년 봄이었던 것 같다. 한나라당 비주류였던 이부영 부총재가 국회 본청 앞에서 경남의 모 중진 의원에게 소리쳤다. 당신 언제까지 영남당 할 거야? 주변의 시선이 모두 이 부총재에게 쏠릴 정도로 큰 고함이었다.
이 부총재 등 비주류가 이회창 총재의 영남 의존 대권 전략과 권위적 당 운영을 비판하자 영남 의원들이 차라리 당을 떠나라고 무리지어 공격하던 시기였다. 이 부총재의 분노는 이 총재와 영남 의원 등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이었다. 2000년 7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비주류 김원웅, 안영근 의원은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안보가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는 보수 정당의 공식 행사에서 보안법 폐지라는 금기어가 나온 것이다. 제왕적 총재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 총재 때도 비주류들이 다른 소리를 할 최소한의 공간은 있었다. 2000년, 2001년은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전성기였습니다. 비록 대통령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은 당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비주류가 그야말로 움츠고 뛸 공간이 극도로 흡수했던 그런 시절임에도 소장파 의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조승과 김영삼의 그 신한국당 이 합당에서 만들어진 한나라당에 입당했던 그 야당 출신의 의원들은 용기 있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새누리당 현주소를 보면서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려 본다. 청와대와 친박근혜계라는 무거운 돌덩이에 눌려있는 지금의 여권에서 이런 도발적 발언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재호, 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친박계 지도부가 비주류를 향해 자해 행위를 한다고 경고한 이후 딴소리가 나올 여지는 더 없어졌다. 역사상 당내 토론이 가장 없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는 원희룡 전 의원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 유력 당권 주자는 조재선 의원들을 만나 대표가 되면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는 말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당이 억눌렸다는 증거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예. 도대체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슨 빚을 졌길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이토록 새누리당이 극도로 경색되어 있는 것인지 이유를 알 길은 없습니다. 예. 언론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여당은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면서 당을 좌지우지했던 권위주의 시절의 정당과 많이 닮았다. 대통령은 여의도를 멀리하겠다는데도 당은 윗분만 바라본다. 대통령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친박 후보들을 낙점한다는 점지 정치 논란은 상징적이다. 실제 몇몇 후보들은 청와대 OK 사인을 기다리느라 선언을 미루고 있다. 쟁점을 두고는 청와대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입장을 정리한다. 기자는 사석에서 청와대 명령만 따라하는 인턴 정당이라는 한 의원의 자조를 듣기도 했다. 예. 우리 편의 잘못은 듣고 반대 세력은 찍어 누르는 행태 역시 근위주의 시절의 모습입니다. 대선 개입 파문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까지 허용해 주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하는 그런 대담함을 보면은 참 정말 말이 안 나오죠. 그뿐입니까? 노조는 탄압 대상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철도 파업을 중지했을 때 주류에서는 곧 굴복할 노조에게 왜 테러를 열어줬느냐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 주류 바로 친박 주류예요. 총선과 대선 때 사회적 약자 운운하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외쳤던 그 정당이 맞느냐 싶었다는 겁니다. 예, 노문표절 국회의원, 음주 뺑소니 전직 도지사, 성희롱 현직 도지사 등은 우리가 알아보니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품습니다. 예. 막무가내식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보수층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지할 것이란 오만이 원인일 터다. 게다가 무능과 분열로 실패를 자초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불신은 뿌리가 깊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민주당 3배 가까이 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 증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은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과 대선 때처럼 패배 예감에 지레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만큼 당 정체성도 자신에게 밝힐 것을 여당 지도부에게 부탁드린다라고 이 정치부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보수, 중도개혁 등의 수사로 분칠할 필요 없습니다. 근위주의 보수정당임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겁니다. 아예 당명을 바꾸는 것도 고려함직해봅니다.
시족격인 공화당은 낡은 느낌이 있으니 50대 민정당을 참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정부 3.0에 발맞춰서 민정당 3.0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신복들이 움직이는 새누리당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꼼짝 못하고 목소리 못 내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광주 학살로 총칼로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과 그 전두환의 똘마니 꼬붕들인 민정당, 새누리당이 어떻게 다르다고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름을 바꿨어요. 민정당 3.0이라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정당 3.0, 새누리당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죠. 야당, 그렇지 않아도 힘이 약한 야당, 분열까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된 일려 이하의 구도 속에서 치러질 지방선거, 새누리당 백전백승할 건 뻔할 뻔짜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자기의 정통성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최동호 검찰총장에서부터 찍어내기 시작하여 윤석열을 쫓아내고, 그리고 일선 검사들마저 지방으로 팔령내는 이 장대한 여정은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함으로써 그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어쩌면은 다시 유신시대로 퇴행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절망스럽죠.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합원에 가입해야 그렇게 된다고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쳐다볼 때 지금 여론은 그렇지만 세상은 그들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원래 이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인데요. 오늘은 게시판에 참여도가 아주 저조하네요. 네. 뽀리님이 어제 강릉 모임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했다 라면서 이번 주 내로 새로 한 명을 가입시키겠다고 약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국 전까지 정자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가입하신 전남 순천시 어이서면에 WJAFO 발음하기가 좀 그러네. 7959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지난 토요일자 사설이긴 합니다만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이유 있는 항변을 상급신들은 새겨들어야 한다는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을 처음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 결과라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건의 한 당사자로서 권 과장이 밝힌 내용은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다. 그는 우선 수사 과정에서 축소 은폐가 있었는지를 따진 뒤 그에 대한 김 전 청장의 책임 유무를 따져야 하는데, 판결에는 그 전제에 대한 답변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 분명히 허위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선 아쉽다는 말로 얼버무린 채 격가지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쟁점으로 나열하며 이에 대한 권 과장 진술이 믿기 어려우니 김 전 청장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수사 결과 발표가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만일 허위라는 판단을 했다면 김 전 청장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네. 상식 있는 사람이면 이 얘기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걸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재판부가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왜 그런 상식을 초월하는 판결을 내렸는지 지금도 그 배경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법은 상식의 결과입니다.
법 조문은 전문적이고 그 법 조문을 해설하는 것은 더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지만은 그 법은 결국은 상식적인 판단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용판 무죄 판결은 상식을 초월하는, 상식을 찜쪄먹는 판결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러한 지적들, 판사라면 정말 새겨들을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논리 전개에도 억지가 많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 씨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담긴 문서가 수서서에 전달된 시간 등에 대한 일부 착오를 이유로 권 과장과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 그래놓고는 서울청이 5일이나 뒤에 수서서의 전달에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결정적 대목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필요했고 언론 브리핑 준비 등으로 바빴기 때문이란 설득력 없는 서울청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권 과장 말대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게다가 키워드 축소를 요구할 정도로 신속성을 강조하면서 5일이나 지연시킨 게 상식에 맞는지 재판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 네. 증거분석 보고서에서는 혐의 사실 없음이란 왜곡된 표현을 넣은 것도 문장을 매끄럽게 한다는 차원이라는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으니 정말 짜맞추기 판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판결문 두고두고 판사 연수를 받는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잘못된 판결의 교과서가, 잘못된 판결의 텍스트가 될 겁니다. 직무를 이용해 조직 내에서 일어난 행위라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권한의 가장의 지적이 판결문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쫓아놓고 상관의 범죄 행위의 공범일 수도 있는 그런 인간들의 증언만 채택했으니 말입니다. 같은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까지 맡고 있어 과연 제대로 판결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무죄 판결 뒤 야당은 특검 도입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고 시민들은 정의가 사라졌다며 판결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재개했습니다. 상급심에서까지 엉터리 재판이 계속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권한이 윤석열이 지키는 진실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법부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시작할 때 그 사회는 막장에 도달한 겁니다. 우리 사회를 막장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권력을 가지고 사법부를 전행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비단 권력뿐만 아니라 돈으로, 금권으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바로 막장의 현실인 겁니다. 그 막장의 현실에 대한 저항이 터질 때 그 후폭풍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 한 방에 훅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러한 충원들 한쪽 귀 막지 말고 새겨 듣지 않으면 권력의 종말, 그야말로 도둑처럼 다가올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Man in Black님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셨는데요. Man in Black 재미있는 영화였죠. 닉네임 Man in Black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에 가입하신 친절한 김근아님 김근아 해가지고 저는 이근아니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절한 김근아님, 뽀로롱님, WZAFO7959님, 그리고 맨인블랙님, 또 출자금 납입 조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정당 3.0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칼럼이 있습니다. 아주 몹쓸 칼럼을 쓰는 유명한 칼럼니스트. 중앙일보에 한 분이 있고 동아일보에 한 분이 있는데요. 동아일보에 있는 분은 여성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요즘 뭘 잘못 드셨는지 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가끔씩 쓰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 해임 건의를 했다는 정홍원 총리도 모양새가 우스워졌다. 6일 오전까지만 해도 의전 총리란 말이 있는데 해임 건의를 행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원 질문에 말실수로 해임 건의까지 할 일인지 의문이다
라고 했던 총리 오후 들어서 해임 건의를 깊이 고민 중이다 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점심때 청와대 왕래씨,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협의를 한 결과라고 합니다. 하려면 좀 일찍 할 거지. 그야말로 이제 정홍원이 별명 리모컨 총리라는 별명까지 덧붙이게 됐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호프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약인 책임 총리를 실천한 사례라고 사족을 붙였다고 합니다. 예, 오전에는 아니 말실수한 거 가지고 뭐 장관 자리까지 자를 일 있느냐라고 하더니 갑자기 점심때 청와대 내시 대장을 만나고 와서는 아이고 해임을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런 인간이 책임 총리래요. 정말 김태흠. 제가 보기에는 윤주석 해임으로 가장 연 많이 먹은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박근혜가 1등이고 2등이 정홍원이 3등이 김태흠입니다. 아휴,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쪽팔리고 한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인간들에게 권력을 넘겨줬는지 정말 보수들도 좀 쪽팔려 해야 돼요. 에?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유도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60대 노인네들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들의 권익에 가장 반하는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입니다. 언제까지 그 도구마에 속을 겁니까? 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일보 최윤필 기획 취재부장이 쓴 경험의 도구마를 경계한다. 이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박노해 시인의 새 사진전 소식이 최근 여러 신문과 잡지에 실렸다. 아시아 오지의 오래된 마을들을 떠돌며 그 공간과 시간 속 삶의 풍경들을 120여 장의 흑백 사진에 담았다고 한다. 아직 전시를 보진 못했지만 소개된 몇 컷의 사진들에서 나는 아득한 위안을 얻었다. 그 위안은 문명의 탐욕과 경쟁 너머에 어쩌면 그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에 대한 원초적 향수 혹은 마음 한켠에 묻어둔 귀촌의 꿈 같은 막연한 동경의 다른 이름일지 모른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사진을 통해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혁명을 권하고 싶다고 했다. 혁명은 옛 것을 파괴하고 새 것을 만드는 게 아니다. 영어 레볼루션이 그렇다. 본래 자신을 찾는 것이다. 첫사랑의 순수함 같은 것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진 속 시인의 표정에는 혁명을 이미 완수했거나 새로운 전망을 찾아낸 이들만이 지닐 수 있음직한 편안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것도 보기 좋았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이제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은 없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여느 시골집 옷장에도 안 입는 옷이 쌓여 있다. 소비 문명이 석유 경제의 정점에 서 있는 거다. 중국, 인도 등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최하위 10%처럼 산다면 지구가 10개라도 자원이 모자랄 것이다. 이만하면 넉넉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똑같은 이야기를 2009년 첫 사진전 때도 했다. 기사를 읽으며 그때도 이번에도 나는 불편했다. 과연 그런가? 알다시피 박노해는 노동의 새벽을 쓴 노동자 시인입니다.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른바 산호맹의 투사로 누구보다도 뜨겁게 한국의 80년대를 헤쳐왔습니다. 노동해방의 그 박노해가 지금의 박노해인 한 그의 말은 누구의 말보다도 크게 세상에 울릴 겁니다. 요컨대 그의 말은 철학자 칸트가 합리주의의 독단을 경계하며 쓴 표현대로라면 직관, 즉 경험 없는 사위의 공허함을 넘어선 듯 여겨질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경험은 되게 값진 것이지만 경험의 독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경험의 독재, 제일 잘 사는 인간이 이명박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것이야말로 바로 경험의 독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때는 이란 말로 시작해서 요즘 끝들안으로 이어지는 어른들의 탈양, 바로 경험의 독재일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의 편차를 소거시키는 절대평가와 맥락을 무시한 비교의 폭력이 저 경험론 안에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탈영 그만두고 이주 노동자들을 보라고 일손 없어 허덕이는 일터가 한두 곳이냐고 반문하는 경영자의 훈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의 사진 속 어떤 마을에 쏜 청년은 몇 달 알뜰히 모아
고향 가족들에게 집을 사줄 수도 있는 월급과 몇 년을 벌어도 허름한 전세집조차 얻기 힘든 한국 청년들의 월급들, 예컨대 공간의 차이와 사회관계의 차이를 그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류학, 학위유학을 하며 힘들어하는 제자에게 나이 많은 교수가 나는 스트레스로 귀가 안 들릴 지경이어도 책을 놓지 했다고 합니다. 학위만 받고 귀국하면 교수직이 기다리고 있는 그 60년대와 지금 다릅니다. 상대성을 소거한 맹목의 경험은 스스로를 특권화, 권력화한다. 그런 경험의 독재는 일상에 편재한다. 나는 시인의 가난 타령에서 경험의 독재를 읽었다. 칸트는 개념 없는 직관을 맹목이라고 비판하며 경험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물론 그는 생명의 근원적인 온기, 첫사랑 같은 순수한 인간성의 회복을 말하고자 했던 듯하다. 사물을 깊이 또 오래 들여다보면 보인다는 본질, 차이들을 추상화하면 남는다는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난은 장롱 속 안 입는 옷의 수요뿐 아니라 장롱이 놓인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맥락을, 사회와 문화를 함께 헤아려야 하는 문제다. 빈곤을 보는 눈의 저자 신명호 씨는 가난 자체보다 과학이나 상식, 종교적 신념의 형태로 설파되는 빈곤의 미신과의 싸움이 더 급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뜨겁고 순정한 노동해방의 시인이 그의 낡은 렌즈의 초점을 티벳 오지 마을의 따사로이 가난한 풍경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총체 위에도 맞춰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음 전시 때는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박노해가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외국어를 떠돌면서 한국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도피일 뿐입니다. 예, 우리의 가난한 10%의 삶이 티벳 오지나 네팔 카트만두에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그리고 한국 사회의 모순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과거 극렬한 운동권에 있다가 이제 와서 변신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최연필 한국일보 기획취재부장은 경험의 독재를 느낀다고 했는데요. 저는 두려움의 전율을 느낍니다. 이런 인간들이 잘못 변신하면 바로 김문수 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더 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던 환갑을 넘겼던 60대가 됐던 70대가 됐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길이 비록 험하고 그리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뜨겁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해란 그 이름보다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해 10월 미래입통조학과 제의를 맺었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국민TV 라디오를 통해서 가입한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입통조학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이고요.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입통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평균 한 50명 정도 가입하는 것 같은데요. 가입하시는 분들이 납입하는 회비의 10%를 국민TV에 후원한다. 이런 내용의 제휴입니다. 기왕 상조회사에 가입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SSYGPA,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잘 어떻게 가능은 안 됩니다만은 관악구 신림동의 여성분입니다.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칼럼은요. 사설은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된다는 건데, 오늘 한겨레신문 톱 기사를 혹시라도 보신 분들은 이 사설이 왜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읽어보시죠.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대선 당시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의 심리전 작전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작전 결과 보고는 사실상 사이버사가 수행한 대선 댓글 공작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말한다.
군 검찰의 사이버사 사건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사이버 사령관으로 재직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매일 심리전단 단장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주요 이슈를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작성된 글이 야당 후보 폄하 내용을 포함해 트위터 2,887건, 블로그 글 183건에 이른다. 즉 이런 일을 김 장관도 연 전 사령관과 함께 사건 당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관진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이미 김관진은 지금 청와대로 영전한, 댓글 공작 공로로 영전한 그 사이버 사령부 전 사령관인 연재욱인가 하는 그 인간으로부터 다 보고받았던 겁니다. 보고 내용은 댓글 공작 내용 그대로예요. 야, 이런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런 사실은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최근 민주당 사이버사 대선 개입 진상조사단 간사인 진성준 의원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드러났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김 장관이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과는 별개로 심리전 대응 작전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작전 결과 보고는 50개 부서에 전달되는 일일 사이버 동향과는 달리 장관, 사령관 등 핵심 지휘 개선에 보고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금까지 김관진은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서 북한의 해킹 대책 등을 담은 일일 사이버 동향만 보고받고 이른바 대남 심리전에 관한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사본부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김관진은 그동안 철저하게 거짓말을 해온 셈입니다. 군의 정치 개입을 알고도 방조한 법적 책임에 더해서 보고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또한 조사본부가 수사 과정에서 김관진이가 작전 결과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김관진을 수사 대상에 또 올리지도 못한 국방부 자체의 사이버사 수사가 갖는 내적인 한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조사본부는 중간 수사 발표 때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의 지휘 책임을 거론하면서도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망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은 조사본부가 장관의 직속부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타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예, 박근혜 정부 김관진 진실은 감추려고 할 때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간 늦기 전에 사퇴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